김현정의 뉴스 쇼. 나라가 과거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말, 이거 당연하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 상황이 좀 달라지죠. 검찰 수사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는 이 순간, 이 대통령의 이런 말에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 누구고 무엇이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어제 국회에서는요, 검찰의 국정원 수사 도중에 현직 검사가 목숨을 끊은 일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망신주기 수사 아니냐라는 주장과 성역 없는 수사일 뿐이었다라는 주장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인터뷰로 다뤄보죠. 한 주의 평일의 끝입니다. 금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첫 포인트 뭡니까? 네, 발끈하는 MB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이군요. 네. 그렇죠. 지금 반응이 여러 가지 적폐 수사에 대한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최근 측근들과의 만남에서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죠. 나라가 자꾸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예.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해서 그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검찰은 군의 댓글 공작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에 따라서 최고 윗선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간 문제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는데 이런 가운데 반발 목소리가 바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군 댓글 공작을 이 전 대통령도 보고받았다라는 게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진술이 나왔다 얘기가 있어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댓글 공작 활동에 대한 청와대 보고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김관진 전 장관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거든요. 그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가려지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는요,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연을 하러 모레 중동으로 간다 그럽니다. 네. 그 출국길에 그러니까 공식 석상이 되는 거죠. 그 출근길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을지,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홍종학 청문회 여야 격돌입니다. 마지막 남은 장관 후보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열립니다. 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인사 퍼즐입니다. 그렇죠. 오늘 오전부터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아시다시피 그 중학생 딸이요, 외할머니로부터 8억에 넘는 상가, 그 건물을 증여받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편법을 썼다는 이른바 쪼개기 증여로 이미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과거 부의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을 해왔던 터라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그렇죠. 또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 왔으면서 딸은 정작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국제 중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이 역시 세간의 눈총을 샀죠. 지금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두 해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하지만 여야 공방이 거셀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임명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 오늘 또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죠. 네, 김광석 의혹의 변곡점입니다. 가수 김광석 씨를 둘러싸니 참 여러 가지 의혹들.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요? 네, 수사 대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김광석의 아내였던 서혜순 씨가 딸 서연 양을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했느냐. 또 그걸 일부러 알리지 않으면서 저작권 소송 과정에 말하자면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것 아니냐. 이 두 가지였는데 경찰은 두 가지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낸 것을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이번 사건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영화 김광석을 제작 발표하면서 불거졌거든요. 이후 경찰이 각종 자료 확인은 물론 50여 명의 참고인 조사도 벌였지만 제기된 의혹이 사실 무근인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혜순 씨 곧바로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또 무고 혐의로 반격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정원 수사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두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왜 아침 7시에 압수수색하면서 애들 보는 앞에서 왜 꼭 그때 해야 됩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수사를 방해받았다는 검사들이 바로 다시 수사하는 것은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예,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로 당시 국정원 직원들하고 검사들이 조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조사받던 사람 가운데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은 국정원 소속 변호사, 한 명은 당시 그 댓글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그러자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서울지검장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보복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수사팀을 교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배당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차관이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분 생각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이세요. 박범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사람들이 연이어서 자살을 하니까 사실은 네네. 일단은 가혹한 수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올 법은 하잖아요. 당초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뭐 수사 과정에서 뭐 가혹행위니 인권 침해적인 어떠한 언동이 있었다 이런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 전혀 없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만약 그런 것이 나왔다면 지금 검사의 죽음에 대해서 저는 뭐 정모 변호사의 죽음 도 같은 선상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데 예. 네, 검사의 어떤 죽음 안타까운 일이죠. 뭐 제 동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안타까운 일이긴 변창훈 하지만. 검사, 고 변창훈 검사가 네, 동기세요? 윤석열 지검장이나 변창훈 전 차장검사나 저는 뭐 다 같은 동기이긴 하지만 예. 이 수사가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사라고는 보지 않고요. 또 더군다나 인권 침해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으면 지금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그렇지는 났을 거다.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지검장부터 시작해서 수사팀을 교체해야 된다. 싹 교체해버리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우선 윤석열 서울지검장. 이분은 4년 전에 다름 아닌 이 댓글 수사를 소신 있게 밀고 나가다가 윗선에 찍혀서 밀려났던 사람 아니냐. 근데 이 사람한테 그 당시를 수사해라라고 칼자루를 주면 보복 심리가 깔려 있지 않겠느냐. 수사가 공정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네. 일단 현재 그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그 정당성을 이제 훼손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요. 이분들은 야당은 이 어떤 그 지금 정모 변호사나 또는 그 변 검사의 죽음 자살 이전에도 예. 이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한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때마침 이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특히 검사의 자살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결국 보복 윤석열 지검장을 중심으로 하는 당초 원세훈 수사팀의 보복 수사의 결과라는 그런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건데요.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해서 결국 적폐청산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프레임의 저는 일환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폐청산에 제동 걸고 싶은 마음이 깔려있던 참에 네네. 마침 이 조사받던 사람 2명이 자살을 하니까 네. 이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그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하는 수사팀의 구성원들이 좀 희한하다. 네네. 그 지금 이 사건은 4년 전에 그 댓글 수사를 누가 방해했느냐 이걸 수사하고 있는 건데 4년 전에 그 댓글 수사팀에 있던 검사들이 지금 방해 사건 수사팀에도 대다수가 들어와 있다. 무슨 이런 이상한 구성이 다 있느냐?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이 2013년 그 특별수사팀에 의한 그 여론조작 사건이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예. 그 재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요. 중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가 개시가 됐고, 예. 그 수사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째는 이 그 여론조작과 이 사법방해의 내용들이 워낙 방대하고 치밀하고 전문적이어서 당초에 그 수사를 맡았던 팀들이 하는 것이 맞고요. 워낙 사건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전문가 확보가 어렵군요. 네, 이참에 만약 수사팀을 교체한다면 저는 그 수사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새로운 수사팀이 그 방대한 수사 기록을 다시 분석하고 수사에 착수하려면 한 달 정도 아마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는 교체하라는 얘기는 수사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법방해라는 것은 왜 지금 돌아가신 분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
지금 사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이 좀 영장 발부를 짜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당장 그 김재철 사장 지금 영장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 다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국정원 현안 TF 이 증거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은 다 영장이 다 발부됐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 결국은 법치주의를 지키라는 검사들이 법치주의를 침해한 것에 대한 일종의 사법적 판단, 1차 판단이 나온 거거든요. 다른 사람도 그러면 아닌 검사들, 그렇습니다. 법치주의의 최전선에 있어야 될 검사들이 자기에게 그렇습니다. 해당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를 방해했다면 이거는 보통 죄가 아니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판단한 거다. 내용이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증거를 조작하고 예. 위증을 교사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오히려 그 당시 수사를 방해받은 그 당시 수사검사들, 예. 공소유지 검사들이 지금 현행 지금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팀인데요. 팀이죠. 예. 그 팀이 오히려 더 이 사법방해를 수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라는 그러한 법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기가 당했던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간적인 보복 심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 과정에서 보복을 하려다 보면 좀 가혹해지고 그러다 보면 조사 대상자들이 숨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는지 이 흐름으로 지금 교체를 주장하시는 건데 그건 타당성은 없다고 보신다고요. 당연합니다. 예. 근데 아니, 사람인 이상은 어떤 감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감정이라는 것은 예. 내심의 문제고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해서 수사 행위에 반영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예. 어느으로 봐도 수사 행위에 이것이 어떤 뭐 반영이 돼가지고 결국 인권 침해적 행위라든지 예. 가혹 행위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증거는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정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철저하게 수사하고 정확하게 아주 꼼꼼한 수사를 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그 감정을 그야말로 고문을 한다든지 인권유린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그런 건 전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세요. 수사 방해를 받은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를 하는 것이 네. 그것이 정의를 회복하는 관점에서는 맞다.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박 의원님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런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뭐냐면 논란과 오해의 소지는 있지 않느냐. 그런 그 논란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게 오히려 적폐청산 수사를 깔끔하고 오히려 속도감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여당 의원 중에도. 우리 여당 의원님 두 분 검사 출신의 이제 두 분 의원님들이 일종의 고육지책의 차원에서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태섭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셨고 또 한 분은 누구시죠? 요런 네, 우리 이제 조홍천 의원님인데요. 조홍천 의원도 그런 말씀. 아무래도 이분들은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예. 지금 검찰 조직의 일선 검사들의 다소 흥분되는 어떤 분위기에 대한 일종의 진정 차원에서 또 조직 과거에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대한 걱정 차원에서 하신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첫째, 예. 이 수사를 여기서 수사팀을 교체하게 되면 예. 저는 그런 수사를 하지 말란 말라. 소리다.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 그거는 뭐 편을 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수사의 전문성과 이 수사의 알겠습니다. 규모의 그 부분 방대함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박 의원님 지금 그 부분 말씀하셨죠. 금 의원과 조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일선 검사들이 지금 부글부글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인데요. 네. 변창훈 검사, 고 변창훈 검사는 현직 검사 아닙니까?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지금 검찰에서 나오냐면 검사는 상명하복의 조직이다. 당시에 그 댓글 수사팀에 배당이 돼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제 죄인이라고 하니까 오죽 억울했으면 목숨을 끊었겠느냐. 즉 정권의 하명 수사가 엄연한 게 현실인데 이 현실에 대한 불만이 지금 검사들 사이에서 튀어나온다는 거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어찌됐든 이 세 분의 검사 그 국정원 증거조작 현안 TF에 정식 멤버로 가담을 했다. 예.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재준 국정원장이 주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원세훈 그 수사 재판에 결국 무죄를 받아나기 위해서 오로지 수사와 재판에 대한 어떤 증거 조작에만 사실 몰두했던 그런 TF거든요. 예. 여기에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정식 멤버가 됐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위에서 시킨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정원장이 시킨 일이라는 것인데. 그렇죠. 과연 파견 검사 기관을 달리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법치주의를 지켜야 되는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검사가 오히려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예. 데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절대 고려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까지 소신 지킨 사람도 있잖아요. 윤석열 지금 지검장. 네, 그렇습니다. 예, 한명 수사가 내려오든 어떻든 나는 내 소신을 지키겠다라고 한 사람이 엄연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억울하다는 말이 얼마나 국민들이 납득하실지 좀 한 의문스럽습니다.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세 분의 검사분들이 현안 TF에 파견됐던 이 세 분의 검사들이 양지회의 특별회원이었다. 그것도 비공개로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은 양지회라면 원래 국정원 전 직원들이 몸담고 있는 회인데. 그렇죠. 예. 골프와 콘도에 이제 특혜를 부여받는 건데. 그렇죠. 돌아와서도 특별 회원이었다는 것은 아마 다른 검사님들, 현재 있는 검찰 조직에 있는 검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으면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오호규님,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윤석열 지검장. 네, 그 당시는 이제 검사였죠. 평검사였습니다. 그 말이 떠오른다는 말씀도 있고요. 공감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민경현 님도 그렇고. 어쨌든 끝까지 상명하복이 아닌 정의에 충성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인데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보내주십시오. 문자. 네, 유족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유족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걸 우리 사회 모든 진실인 양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수사팀 바꿔라.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실지 저도 좀 갸우뚱합니다. 네. 예. 의견 받으면서 우리 행간 가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로써 지난 5일부터 5박 6일 동안 초단일 일정을 쪼개가면서 동북아 핵심 3국인 한미일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예. 그 일정이 오늘로써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와, 네. 정말 트럼프 대통령 한중일 3곳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본인은 알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환대를 받은 건지. 알겠죠. 이거 알겠죠? 모르면 안 되죠. 이것 때문에 대통령 한다. 이런 얘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아주 황제같이 의전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정말 할 만한 자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황제 의전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은 자금성 때문에 나온 거죠. 그렇죠. 자금성이 하루 관광객이 8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자금성 못 가봐서 모르는데 가본 분들 얘기 들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이라면서요. 왜냐하면 자금성에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암살범이 들어와서 몰래 숨어 있을까 봐 예, 예. 나무가 하나도 없이 만든 성이거든요. 그런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어요. 아무도 오지 마. 예, 맞아요. 거기서 뭐 만찬까지도 하고. 그렇죠. 이게 중국 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로 최초의 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날 그날 뭐 막는 건 이해되는데 전날도 막았어요. 네. 준비하느라고. 네. 그리고 어제는 천안문 광장을 통째로 다 비웠다고 합니다. 좀 스케일이 참. 그리고 오늘은 만리장성의 일부 구간도 완전히 차단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베이징 하늘이 항상 뿌옇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맑았던 것도 트럼프를 위해서 준비한 거라면서요. 참 신묘한 능력이 있죠. 스모그 때문에 트럼프 오기 직전에 굉장히 중국 당국이 골치를 앓았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일대 공장의 조업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장 멈춰라. 네, 차량은 분산 운행해라. 이렇게 해서 세상에. 베이징 하늘이 아주 맑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이뿐만 아니고 뭐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 미군 기지로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네, 직접 마중 나가는 파격 영접을 했고요. 일본은 더 했어요. 일본은 뭐 오모테나시라고 해서 손님 접대 문화가 대단한 나라긴 한데 그 극치를 맛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직접 뭐 골프 회동을 아베 총리하고 하기도 했고 멜라니아 여사는 진주 매장을 방문하고 이게 제일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데 딸 이방카의 생일 축하 파티를 그러니까요. 생일이 다 지났는데 나중에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참 좀 놀랐어요. 네. 우리 같으면 이 정도 했으면 국민들이 이 정도까지는 안 안 좋아했을 것 하죠. 같은데. 그럼요. 일본은 이 정도까지 하더라고요. 한중일 동북아 3국 순방을 마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 이면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대통령의 품격을 다시 생각한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품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세련된 매너, 화려한 의상, 현란한 말솜씨? 아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해외 순방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패션 애교 그렇게 우리가 호들갑스럽게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던가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네. 그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뒤늦게 깨달았는데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는 기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하죠. 예. 외교로 말하면 상대국의 처지를 배려하고 뭐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행동. 물론이죠. 바로 이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품격을 갖추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품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 그건 뭐 중요하지 않지만 이번에 와서 보여줬나요? 이번에 와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뭐 점잖게 하고 가지 않았어요. 돌출 행동 같은 건 점잖은 게 없었잖아요. 대통령의 품격인가요? 그건 기본이죠. 점잖은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럼? 트럼프가 만든 감동적인 장면 하나 있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황제 의전을 받기는 했는데 예, 예. 트럼프가 스스로 나서서 예. 하다못해 상대국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배려하는 깜짝 이벤트 같은 거라도 하나도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용수 할머님하고 포옹하는 장면 하나가 사실은 찡했거든요. 그것도 근데 할머님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포옹하신 들어보니까 거예요. 할머니가 가서 먼저 이렇게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지 잘 몰랐다는 얘기도 나중에 들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냥 꽉 한번 안아주지도 않더만 제가 보니까. 왜? 그리고 사실은 감동적인 장면을 좀 연출하려면 DMZ도 좀 가고 아, 거기서 그렇죠. 그건 뭐 평화에 시도는 대한 했는데. 찡한 메시지도 좀 내놓고 DMZ 못 갔잖아요. 네, 못 결국 갔지만 시간 시도는 없다고. 했지만. 네. 네. 근데 그런 것처럼 3개국 다니면서 그런 행보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대접받는 데는 굉장히 익숙했지만 베푸는 데는 너무 인색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이 아쉬웠다.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트럼프의 관심은 온통 미국 여론뿐이었다입니다. 트럼프의 관심은 미국뿐이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사실은 우리도 벌써 청구서를 받기 시작했고 중국은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요. 중국에서만 2,500달러가 넘는 투자 구매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냈습니다. 2,500달러면은 2,500만 달러. 2,500만 달러면은 2,500만 달러? 2,500억 달러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중요합니다. 500억 달러입니다. 500억 달러면은 한국 우리나라 돈으로 한 330조 원 정도 될까요? 330조 원. 거의 그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30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에서 이제 투자 약속을 받아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하고 외교적인 마찰을 피했다 이런 평가까지 사실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관 기간 동안에 각국을 다니면서 계속 했던 말이 있었죠. 무기 사라. 맞아요. 아니면 우리 경제 불만이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예.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당선 1주년이 바로 이번 순방 기간에 껴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36%까지 폭락했고요. 36%. 예. 미니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아하.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재선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그동안에 많은 약속을 했던 것처럼 미국 국민한테 예. 우리 이기주의, 자국 보호주의를 하겠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하겠습니다.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이거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했다고 하는 거를 예. 계속 자랑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런 거고. 미국 여론에 대해서 계속 눈치 보는 예. 방문이었다. 마지막 행간.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당분간 북핵 문제 해결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입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아니 뭐 이번 수방 기간 동안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뾰족한 해결책 내놓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없었잖아요. 전쟁을 강조한다든지 뭐 무력 행동에 나서겠다 이런 자극적인 말까지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전혀 말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현 상태 유지예요. 예, 예. 저는 그 우리나라 국회 연설에 국회 때 와서 연설한 걸 보면서 2002년 부시 대통령이 언급했던 악의 축 발언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 비슷한 이해나 인식들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인식을 갖고 과연 남북 관계가 풀릴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김성환 씨의 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숫자 때문에 좀 헷갈리셨죠. 2억 5천 달러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공화당의 참패 얘기까지 김성환의 행간으로 마무리합니다. 1부 마치고요. 저는 2부에서 뵙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개 목줄에 묶여서 자가 마치 3일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숨진 아이 현준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제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 목줄에 묶여서 아이가 숨졌는데 그 부모에게 15년형이 나왔습니다. 15년형. 그러자 아이를 아빠에게 빼앗기기 전까지 키웠던 외할머니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저희와의 인터뷰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외할머니의 목소리 첫 순서로 들어보죠. 요즘 정치권에서는 여기저기서 종쳤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표현의 원작자격이죠. 정두원 전 의원, 월간 정두원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지금 복잡한 정치판 한번 읽어보죠. 오늘 Y뉴스에서는 검찰은 왜 법고라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을 확신하는가 구용혜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지난 7월이었죠. 개 목줄에 묶여서 3일간 방치돼 있다가 질식사한 3살 아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아이 이름이 현준입니다. 현준이는요, 발견 당시 몸무게가 10kg이 안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부모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개 목줄에 묶어놨던 아동학대 상습범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됐고 25년형이 구형됐었는데요. 어제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나왔습니다.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이 부모의 자라나는 환경이 불우했다는 점이 참작이 됐다고 합니다. 글쎄요. 지금 아이의 외할머니는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외할머니 박미정 씨가 연결돼 있습니다. 할머님 나와 계세요. 예. 예. 어제 재판정에 계셨죠? 네. 15년형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어떠셨어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고요. 저는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문에 개사까지 당해가면서 애가 속 내장까지 다 내려앉아가지고 죽었는 그걸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하신 그 말씀은 제가 보도로 못 봤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네. 아이가 숨져 있을 때 네. 개 목줄에 묶여서 이제 3일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그때 발견 당시 모습이 아주 끔찍했군요. 네네. 어떤 식이었던 건가요? 학문에 개사가 왔대요. 괴사 짓물러서. 네, 너무 짓물러가지고 학문에 개사가 오고 속 내장까지 다 녹아 내려앉아서 그래서 죽은 거예요. 말라 죽은 거예요. 지금 물을 한 모금도 주지도 않고요. 아이고. 애가 너무 말랐어요.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애가요. 예. 뼈가요. 나무젓가락 같아요. 나무젓가락. 아이고. 너무 진짜 그거 생각하면요. 저는 목구멍에 밥도 안 넘어갑니다. 예, 지금 이제 많이 힘드시겠지만 할머니 조금만 진정을 하시고. 네. 지금 청취자들이 이 사안을 판단하시려면 우리가 이 사건을 괴롭지만 다시 떠올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따님하고 이 현준이 아빠하고 현준이를 낳은 후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네네. 그때 나이가 좀 어렸더라고요, 둘 다. 예, 어렸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키울 힘이 없으니까 외할머니가 주로 아이를 키우시다가 예. 둘이 이혼을 하면서 지금 현준이 아빠가 아이를 데려간 거군요. 이혼을 하고 나서도 제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9개월 될 때까지 키웠습니다, 제가. 2015년 1월 말경쯤에 애를 마지막으로 데리고 가고는 예. 그 길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양육권을 그쪽으로 넘긴 거군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할머니는 아예 키우던 아이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렇게 해서 잘 키웠으면 됐는데 그때부터 학대가 시작이 된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아빠하고 계모하고 그 현준이 아빠가 재혼을 했지요. 네네. 예, 아빠하고 계모하고 둘 다 직접 학대를 한 거랍니까? 네, 직접 학대를 했습니다. 그게 모를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는 이제 사실은 그동안 모르시다가 이번 경찰의 조사 결과를 보면서 아마 기겁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뭐 아이 발견했을 때는 멍든 자국, 찢어진 자국 말도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리고요, 제가 애 부검하고 와서 냉동고에 있는 애를 봤는데요. 제가 키울 때는 얼마나 애가 토실토실하고요. 예.
아니 할머니 그러면은 좀 아이를 보게라도 해달라고 중간중간에 문자라도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연락이라도. 아니 전화번호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아예 하는데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아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연락이 안 돼. 처음에는 이렇게 뭐 연락이 좀 되긴 됐어요. 처음에는. 연락이 됐어요. 됐어요. 예.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주던가요? 안 보여주고요. 올 1월 1일 날도 예. 저한테 데려다 준다 그랬거든요. 키우라고 이제 저한테 데려다 준대요. 그래서 제가 예. 이제 구청 같은 데 가서 이제 애를 저한테 입적을 시켜야지 서류를 만들 수 있다고 해갖고 예. 제가 그렇게 준비까지 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3월 12일 날 만났어요. 예. 저를 만나러 오면서 애를 개목줄에가 먹고 나놓고 왔던가 봐요. 그 진술 내용에 날짜를 들었는데 예. 제가 거기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재판장에서요. 1월 1일 날 저한테 데려다 준다고 얘기했는 그 당시부터 7월 12일 날 죽었습니다. 한 8개월간을 애를 그만큼 학대를 한 거죠. 아이 아빠의 직업이 뭔가요? 없습니다. 계모 새엄마도 22살이던데 그럼 새엄마는 직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직업이 따로 없으면 얼마든지 아이를 키울 시간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애를 그렇게 해놓고 부부는 뭐 한 겁니까? 저거는 놀러 다녔죠. 그러니까 그날 숨진 날도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다 그러던데. 예. 애가 어지르고 말 안 듣고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묶어놓고 그런 식으로 했답니다. 애가 3살이 뭐 잘 울지도 않은 애입니다. 그런 애를 울지도 배고파서야 우유 줄 때 돼서 배고파도 울지도 안 합니다. 지 혼자 잘 놀아요. 아니 그리고 어질렀으면 얼마나 어지른다고. 3살이 어지르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개목줄에. 상식적으로요. 그 집에 또 개까지 키웠습니다. 아, 그 와중에 또 반려견이 있었어요? 예. 그 개는 개목줄 안 해놓고요. 우리 현준이는 개목줄 해가지고 그 묶어놨다는 이제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지금 15년이 나왔습니다. 구형은 25년이 됐는데 실제 형은 15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선고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애를 하나 죽였는데 예. 사람을 죽였는데 15년이나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15년 살고 나오면 지금 몇 살이 되는 거죠? 마흔도 안 됩니다. 마흔도 안 되는 상황. 당연히 항소를 하는 거죠? 네, 합니다. 예. 할머니, 현준이 얼굴이 그냥 지금도 아른아른 하시겠어요? 방으로 이 방 저 방 거실로 이래가지고 쫓아다닌 거 눈에 선해가지고요. 저는 진짜 미칩니다, 지금. 저 뒤만 쫄쫄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준 사랑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분통이 터져요. 저 언니는 힘이 약하잖아요. 예. 제발 같이 좀 해주셔가지고 저 인간들을, 악마들을 저는 참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식을 낳았다고 해갖고 죽일 권리까지는 없습니다. 예, 힘내시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국민들이 다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예, 힘을 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건강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준이의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 박미정 씨. 아이의 이름도 공개하고 사진도 공개하고 내 이름도 공개해도 좋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십시오라는 의미로 공개를 하셨습니다. 먼저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연결을 해보죠. 공 대표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반성을 하고 있고 자라온 환경도 불우했고 또 다른 아이가 있답니다. 그 다른 아이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살인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15년형 이거 중형이다 라면서 지금 내려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살인이 아니고 학대치사로 지금 기소가 된 거거든요. 학대치사입니다. 네네. 이 살인의 의도를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학대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뭐 그 의도에 대해서 뭐 형을 논한다라는 거는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 제가 이제 각 재판마다 가서 참석을 해본 결과 예. 이제 사망한 아이에 대한 뭐 미안함의 표시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래요. 지금 양육하고 있는 그 딸에 예.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딸이 그러니까 또 따로 있었던 거군요. 네네 그럼 그 아이는 목줄 같은 거 안 했습니까? 전혀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전혀. 합니다. 그럼 여행 같은 거 갈 때 또 이 아이 현준이는 목줄을 묶어놓고 갔다는데 걔는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외출하거나 외식할 때는 마치 새 가족인 것처럼 셋이서만 다니고 현준이는 목줄을 해가지고 묶어놓고 그럼 목줄에 매놓고 먹을 건 어떻게 놓고 갔답니까? 개 목줄에 묶어놓고? 뭐 과자라든지 예. 물이라든지 놓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며칠간 여행을 갔다 와서 뭐 기저귀를 살펴보니까 예. 뭐 대변이나 소변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예. 제 추측입니다마는 먹을 것도 놓고 가지 않지 않았는가. 아니. 그리고 아이가 사망했을 때 예. 10kg인데 검안 사진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예. 예. 살이 하나도 없었어요. 미이라 같은 모습. 미이라 같은 모습. 예,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걸 주지 않고 갔지 않았나. 게다가 지금 아이는 숨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가 진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 부부의 진술이 답니다. 따라서 밝혀지지 않은 학대는 또 얼마나 많았을까. 그렇죠. 그럼 본인들의 진술에 의해서만 해도 이미 끔찍한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거는 얼마나 더 끔찍할까. 그리고 저희가 정말 많이 분노했던 게 예. 친부와 계모가 각각 SNS를 하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은 현준이가 이제 굶어서 서서히 사망을 할 약해지고 있을 이 시점에 자기네들은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여행 다닌 모습 뭐 이런 거를 SNS에 올려놓은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겠나. 대목줄에다가 아이는 묶어놓고 과자 줘놓고 예. 그러면서 자기들은 외식하러 가서 그 사진 찍어서 이른바 먹스타그램 뭐 이런 거 올린 거예요. 예, 뭐 외식도 그렇지만 집에서도 뭐 푸짐하게 상차림 해놓고 뭐 먹고 있는 사진 같은 거. 이 SNS를 보면 현준이의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할머니가 지적하셨던 게 아예 아이를 서서히 그냥 그렇게 말라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닐까. 없애버리고 싶었던 의도가 깔려 있었을 거라고 할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그 현준이를 시설에 맡기자고 둘이 의논을 했더라고요. 예, 예. 여기가 싫으니까. 그랬는데 이대로 보내면 아동학대가 들킬까봐 아이 살을 좀 더 찌우고 보내자. 이런 의논까지 했더라고요. 참 들을수록 너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도대체 이렇게 짐이 되는 아이를 왜 키우겠다고 했으며 잘 키울 자신도 없으면서 그리고 어쨌든 친부한테는 자기 아이 아닙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었을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제 학대 가해자도 있지만요. 예. 방임자, 외면자의 역할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라도 아이를 보살폈다면 아이들은 사망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않죠. 그럼요. 예, 보면은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망에서는 방임하고 묵인한 그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가슴 아프죠.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안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원인과 대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인성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예. 이제 아동 양육에 대한 방법 같은 거를 제대로 몰랐던 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우리 나이로 19, 20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으로 하면은 18, 19대 난 겁니다. 네. 준비되지 않은 양육, 준비되지 않은 출산, 여기서부터 불행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부모라는 게 참 극한 직업입니다. 말하자면. 물론이죠. 부모가 얼마큼 헌신을 하고 인내를 해야 되는지를 거의 생각을 안 하고 무작정 아이부터 낳거든요. 예. 지금 나라에서는 임신하고 출산을 하면 카드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예. 좀 강제적으로라도 부모 교육이라든지 양육, 단계별 양육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이 지급을 하는 그런 그런 문제성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예. 첫 번째는 인성이겠습니다만 그 개인의 인성에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우리가 사회가 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은 그래도 해보자. 대안들은 생각해보자.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까지 만났습니다.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이죠.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정두원. 뉴스쇼가 주목한 뉴스메이커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앞에 사연이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 갑자기 먹먹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월간을 화기애애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 늘 그래 왔는데, 오늘은 참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좀 분위기 바꾸고 기운 내서, 네. 정 의원님. 종쳤다라는 표현을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써요. 그래요. 많이 써요. 누구도 종쳤다, 누구도 종쳤다. 근데 원래 원작자는 정 의원님이시잖아요. 제가 이제 반기문 종쳤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시작을 해서. 근데 이 말하기 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예. 저부터 종친 사람입니다. 사실은 정두원 전 의원은 항상 셀프 디스를 하면서 남을 디스하시니까 그 밉게 안 보여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부터 종친 사람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나왔을 때 종쳤다. 하자마자 정말로 종이 쳐졌고 네. 그다음에는 여러 인사 중에 안철수 대표 종쳤다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일찌감치 대선 끝나자마자 종쳤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은 당 대표로도 오르고 건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조그만 당 대표가 된 건데 이제 애초에 비교해 보면 예. 많이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죠. 제가 정점을 찍고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 사실 딱히 안철수 대표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국민들이 이분한테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거예요.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컸다. 새 정치를 이제 한다 해서 그때 막 심지어는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어요. 안철수가 정치 시작할 때. 근데 이 양반이 사실 그런 내용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계세요. 내가 볼 땐 지금도. 아유,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너무 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정치는 자기가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어떻게? 나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 말은 진짜로 난 대통령 안 하겠다. 하지만 이 정치 바꾸겠다 했으면 정치도 바꾸고 대통령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대통령 되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앞섰어요. 그러니까 새 정치가 될 수가 없죠. 정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그 일본이나 중국을 이렇게 현대화시킨 사람들 보면 공직에 연연하지 않고 헌신한 사람들 때문에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항상 사익을 항상 포기를 못해요. 대선이란 욕심, 대통령 욕심이 앞섰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다가 결국 이번에는 정말 위기를 맞은 건가요? 국민의당 아니면 봉합 국면으로 가는 건가요? 봉합은 안 되고요. 안 돼요? 결국 국민의당에서도 이제 적지 않은 인원이 민주당으로 갈 거고요. 그 남은 사람들하고 또 바른당에서 남은 사람들하고 이제 합친다고 그럴 겁니다. 민주당하고 합할 수 있다고 보세요? 국민의당의 많은 의원들은 이미 민주당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요. 이제 자기 이제 뭐 앞서 지방선거도 있지만 자기 선거가 어려워졌거든요. 이제 자기 문제가 제일 우선이잖아요. 지방선거 끝나면 사실은 바로 총선 모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지방선거가 자기 선거나 마찬가지고요. 자기 사람을 얼마나 당선시키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으로 안철수 대표가 이제 바른당하고 합당을 시도하니까 이제 분란이 일어난 거죠.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거다. 바른정당과 통합론 때문에 나는 안철수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 사실은 울고 싶었던 분들이다.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여소야대 상황인데다가 자꾸 자유한국당이 숫자가 늘어나면 일당을 위협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116석 됐고 민주당 121석 고작 5석 차입니다. 그 원내 일당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방선거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1번, 2번이냐. 1번 하면 민주당은 거저먹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분들은 아직도 그냥 1번 찍는 줄 알고 1번 찍거든요. 그러면 약간 예전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 지지자들, 민자당 뭐 이런 지지자분들은 아직도 1번이 거기다라고 생각하고 그럼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다. 거저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민주당 지지자는 또 민주당 지지자니까 1번 찍을 테고 이래저래. 또 이제 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고 하여간 일당이 이제 굉장히 의미가 크죠. 국회에서도 그래서 일당이 가운데 앉죠. 그래서 지금 물밑에서는 국민의당 의원들을 접촉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설득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함께 한다면 몇 명이나 민주당으로 가서 함께 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 적지 않게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호남 의원들은 예. 마음속으로는 민주당으로 가고 다 싶어해요. 아니 좀 다라고 표현하시면 아니 너무 지금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이제 종쳤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좀. 국민의당 종쳤다 이러면 지금 국민의당 분들 난리 납니다. 아니 난리 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더 잘하는데요, 뭐. 아니, 네. 30명 정도의 의원은 아직도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 통합론을 지지한다라고 어제 송기석 의원 대표 비서실장이 그러셨거든요. 송기석 의원 얘기죠. 송기석 의원은 이제 그 양반이야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종쳤다라는 의미는 이미 당내 분란이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분란이 아니라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다른 겁니다. 뭐 개인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이제 앞길을 생각하느라고 다 그러는 거죠. 앞길을 생각. 예. 적지 않은 수가 민주당으로 가고 싶어한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도 받을 수밖에 없는 선거 가까워오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이른바 안철수 대표, 안철수 개라고 불리는 분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하고 이제 뭐 다시 합쳐서 교섭단체라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겠죠. 교섭단체 20명? 네. 근데 지금 바른정당이 이제 11명으로 줄어듭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또 자유한국당 가고 싶어해요. 11명 중에도요? 네. 오늘 얘기가 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11명 중에서도 추가 탈당을 꿈꾸는 분이. 반 이상이죠. 반 이상이요? 예, 근데 또 이 시점에서 가고 싶은데. 예. 홍준표 이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갈 데 없는 이제 신세가 돼버렸죠. 아니 그 얘기 그럼 잠깐 하고 가죠. 네. 먼저. 홍준표 대표가 그러잖아도 이번에 탈당하겠다고 한 9명. 그 9명 외에는 더 안 받겠다고 했나요? 뭐 표현이 뭐였나? 하여튼 안 받겠다는 문을 닫겠다는 표현. 왜 그런 겁니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 하나는 이제 김무성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자기한테. 여기까지가 딱 밸런스입니까? 예. 그럼?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친박이 이제 슬금슬금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났죠. 그러면 이제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녹취록이 또 다시 또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 걱정되는 거죠. 성완종 녹취록. 예, 그렇습니다. 그게 걱정돼서. 딱 그러면 김무성계가 더 들어오는 것도 맞고 친박계의 반발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는 선이 딱 9명 여기까지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더 무리하면 자기가 다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궁금했었는데 네. 그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 녹취록 얘기가 나왔는데 녹취록은 진짜로 있는 걸까요? 뭐 저기 이용주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왜냐하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과거에 그 문 대통령 아들 불법 취업 문제로 크게 망신을 당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망신 당하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번에는 확인을 하고 했겠죠. 아니 근데 반대로 그 제보 조작 때 망신을 당했던 사람 아니냐. 어떻게 이용주 의원을 믿느냐. 이번에도 좀 허투루 저 정보 얻으신 거 아니냐. 허술하게.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도 홍준표 대표 측에서는 있던데. 한 번 실수를 했으면은 다시 실수하면 이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확인을 하죠. 또 검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료를 얻은 게 아니라 아마 예. 다른 사람 박지원 대표가 얻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알려준 거죠. 이용주 의원도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당이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청원 의원이 박지원 대표한테 줬을 가능성이 크죠. 서청원 대표하고 박지원 의원하고 친해요? 뭐 친하죠. 그렇습니까? 올해 정치를 오래 같이 했기 때문에 당은 다르지만. 아하, 그래서 그렇게 넘어간 거 아니냐라고 정치판에선 다 얘기하고 있군요, 이미. 네. 그럼 있다고 보는 거군요. 그럼요. 결국 홍준표 대표는 그것 때문에 그게 소위 까지는 게 두려워서 더 이상은 받지 못하는 것. 받고 싶어도. 네. 하하. 그렇다면은 다시 바른정당 얘기로 돌아오게 되네요. 네. 11명.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11명. 교섭단체는 만들어야겠고 결국은 국민의당의 안철수계와 만날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네. 그렇게 이제 정기국회 끝나면 그런 움직임이 이제 가셔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분들이 떠나올 때 보수 혁신을 하겠다고 떠나왔지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당시 새누리당이죠. 망했다고 이제 종쳤다고 보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닌가비요.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산이 아닌가비요. 네, 그러니까 철새죠 그게. 그리고 원래 얼마나 뒤죽박죽이었냐면요. 원래는 유승민이 합치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맞아요. 대선에서 이제 뭐 실패하고 별로 지지율이 없으니까 이제
자강하자던 김무성 일파들이 이제 먼저 일부 튀었고 그다음에 또 뒤따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보수 혁신입니까? 혁신의 대상들이죠. 이분들이요? 네, 그래서 혁신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소위 말해서 보수 진영이 살 길은 일단 첫째, 그야말로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친박을 청산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일단 친박은 청산해야 된다.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미 이제 개혁 대상이 된 혁신의 대상이 된 중진 의원들은 이제 이 선으로 물러나야 되고요. 중진 의원 물러나라. 세 번째는 정말 개혁의 의지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젊은 지도자를 내세워야지 살아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부 여당만 이제 좋은 일만 생깁니다. 그렇군요. 지금 도로 새누리당이 됐거든요. 자유한국당이. 도로 됐다. 자 보세요. 정부 여당은 친박이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집권하는데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릴게요. 중진공이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있죠. 이사장이 지금 구속돼 있거든요. 왜 구속돼 있느냐. 최경환 측근을 불법 채용했다 그래서 맞아요.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인은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그걸 시킨 사람은 지금 멀쩡해요. 의원이네요. 조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경환을 살려두는 게 좋은 겁니다. 정부 여당은. 서청원 최경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이 힘이 세서 못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안 건드리는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살려두는 게 좋은. 지금 무슨 힘이 있어요. 와, 이거는 색다른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친박이 청산의 대상이지만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친박이 계속 살아있는 게 친박이 정부 여당의 가장 든든한 아주 원군이죠. 그렇게까지 보시면 또 민주당하고 정부 여당 측에서 좀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수 혁신의 조건을 세 가지 얘기하시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제가 그렇게 해야 될 방향을 얘기한 거고요. 이제 결국 한 세대가 끝내야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 이제 친박도 정리가 되고 그 뭐 소위 이제 개혁 대상인 사람들 정리된 다음에 이제 쓰라린 맛을 진짜 더 보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쓰라린 맛을 더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전혀 모르던 인물이 나와서 이제 당을 이끌어야지 막 뭐 새롭게 가나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보수당은 그렇게 위기에 몰릴 때마다 30대 후반 정말 새로운 정치인들을 내세우잖아요. 왜냐하면 전체가 살기 위해서 내세우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인물이라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거론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총리가 어떻게 새로운 인물이에요? 아닙니까? 정치판에는 어쨌든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박근혜 이미지가 너무 커서 안 되고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누가 있어요? 그쪽을 완전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수 지금 있는.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나와야지 됩니다. 전년 입에 오르면 안 돼요? 토니 블레어나 카메론 같은 사람들은 정말 뭐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등장해갖고 당을 이끌어서 성공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렇군요. 자,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보수에 대해서 지금 어떤 치료법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국민의당은 어떤 치료법 없겠습니까? 해결책? 뭐 종쳤는데 해결책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자꾸 그러지 좀 마세요, 정 의원님. 그래고요. 저희가 곤란해져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당제하고 이 소선거구제는 궁합이 안 맞고 또 다당제하고 대통령제하고 궁합이 안 맞아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제고 소선구제인데. 그러니까 궁합이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자꾸 양당 그러니까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그래야지 일단 다당제가 가능해지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제를 바꿔야지 다당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알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간 정두원. 트럼프 얘기 잠깐 해볼게요. 트럼프 방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트럼프가 너무나 점잖았어요.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진짜 우리를 존중해서 점잖은 건지 아니면 무시해서 점잖은 건지. 그러니까 저 동네 가서는 내가 그냥 웃고만 오자. 무기 팔았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리고 봐요. 저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정말 10시간도 넘게 붙어 다녔거든요. 2박 3일 있었고 뭐 아베랑은 밤 4번 먹었고 골프도 쳤고 뭐 그러다 아베가 꽈당 넘어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저 단독회담, 확대담 합해서 55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말을 별로 섞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게까지 보시면 너무 폄하하시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점잖을 수가 있어요. 웃기만 하고. 아니, 우리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좋을 이유는 전혀 없죠. 우리가 맨날 싫을 이유도 없잖아요. 아니, 성질을 맨날 긁었잖아요. 이제 사드 문제도 항상 그랬고 또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고 이제 또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맨날 그러고 반대 얘기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별로 이쁘지가 않은 데다가 근데 뭐 그렇게 점잖았는지 그래서 밑에서는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딸하고 사이가 단단히 주의를 줬던 것 같아요. 딸과 사이가 사실은 브레인이잖아요. 예, 그 고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 가면 제발 아버지 점잖게 그냥 웃다 오세요.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렇게 또 여러분, 이런 해석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정두원 전 의원의 해석이 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요. 이렇게 보는 시각, 어떤 시각의 다양성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평가도 있군요. 하지만 지금 청취자들은 아니 좋아서 점잖게 하고 한 거지. 우리 위안부 할머니도 안아주고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하고도 얼마나 분위기 좋았느냐. 좋게 해석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기 팔아먹고 또 한미 방위비 올리고 또 FTA 또 거기서 이제 다 뒤집어 엎고 이제 그러려고 다 수를 두고 간 거죠. 한미 FTA 얘기를 이번에 할 거라고 우리가 다 예상했었거든요. 폐기 얘기까지 나오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거 준비하고 그랬는데 왜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죠? 아니, 한미 FTA 폐기는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큽니다. 특히 이제 농업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지역 의원들은 되게 반발이 크죠. 그러니까 트럼프 혼자 생각이었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폐기하면 손해가 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트럼프가 이제 제대로 좀 알고 이제 대통령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미국도 예전 같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약소국이죠.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하면. 그렇죠. 와서 이제 무기나 팔을 생각하고 경제적인 압박이나 가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쪼잔해진 겁니다. 미국도. 아, 트럼프가 점잖게 간 거 참 희한하다. 사람이 바뀌었는가? 왜 돌출 행동, 돌출 발언이 안 나왔는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또 이런 해석도 있다는 거 여러분 한쪽에 두시면 되겠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근데 굉장히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어제 방송에서 분장한 게 아직도 안 풀어가지고. 드라이가 아침 일찍 나오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 월간으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아, 현준이 사건 들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계십니다. 뭐 염정우님, 김혜림님, 전선희님 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울고 계세요. 이성광님은 3살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저는 우리 애 보기만 해도 좋아서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제발 제대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권영희님, 눈물이 너무 나서 운전이 힘들어서 차를 아예 멈췄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부모들이네요. 3833님은 현준이 사진 보셨대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15년이 뭡니까? 아동학대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밖에 안 났느냐. 그러니까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의 자라는 환경이 불우했다 해서 원래 아동학대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서송이님, 가정이 불우했다고 다 살인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감형의 자유가 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노의 문자. 6212님. 현준이 사건 너무 화가 나네요. 저는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분도 아이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시는데 어떻게 그 부모들은 개목줄에 묶어놓고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런데 15년형이 나왔다는 거. 저희가 이 사건은 계속 쫓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문자 주셔서요. 조금 전에 월간 정두원을 들으시고는 많은 분들이 혁신의 대상이라는 말에 속이 뻥 뚫어졌다. 주은영님, 이선영님 주셨고 철새는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소신으로 움직이는데 얍삽하게 움직이는 철새 정치인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9012님 항의도 하셨고 종쳤다라는 표현 아까 정두원 전 의원이 스스로 종쳤다. 여기에 또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구용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오늘 와이뉴스 하러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그러게요. 정두원 전 의원이 스스로 나도 종쳤기 때문에 네. 나는 이렇게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의 종친 것도 얘기할 수 있다. 예. 저도 방송을 들으면서 그 월간 정두원 선생 마치 아우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종쳤다 정두원 이렇게 가면 어떨까? 참 솔직한 분이고요. 그래서 매력이 있고 그러게요. 또 쉽고 그런데 뭐 분석에 대해서는 맞다 그러다 여러분의 의견은 다릅니다. 다를 수 있고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매력적인 분입니다. 네. 와이뉴스 가죠. 구용혜 기자.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이죠. 우병우 전 수석. 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 이미 재탕, 3탕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우 전 수석이 구속을 빠져나가기 어려운 덫에 걸려들었다라는 그 검찰 안팎의 시각이 유력합니다. 오늘 와이뉴스 취재는요? 네. 그래서 검찰은 법꾸라지 우병우 구속을 왜 확신하나? 라는 주제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걸려들었다라는 네네. 말이 어떻게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가? 어떻게 확신하는가? 네네. 자, 우선 우병우 전 수석은 지금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상태죠. 있죠. 그러니까 아예 재판도 안 받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아니죠. 네. 재판은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미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20차례 정도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문화체육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 그리고 공정위를 통한 CJ그룹 검찰 고발 강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재판이고요. 예.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유무죄 여부를 뭐 우리가 예단할 수 있나요? 네, 항상 그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죠. 그렇지만 그 법원 안팎에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어느 정도나. 네, 유죄가 나와도 또 그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지금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죠. 이것도 예상이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네네. 집행유예 얘기가 나온다면 우병우 전 수석이 집행유예 이거는 국민 감정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좀 뭐 아시겠지만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좀 뭐랄까요, 좀 찜찜한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재판받는 내용은 검찰이 그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고 대통령이 시키는데 어쩌겠냐라는 그런 인상과 심증을 주는 사건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실제 우병우 피고인 변호사들도 그런 식으로 재판에서 지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강요를 한 게 아니고 대통령 모시는 참모로서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라는 식의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석수 전 특별감사관 사찰건으로 우 전 수석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됐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전의 기소 내용하고는 성격과 차원이 다른 건가요? 이 사찰건은 이전 범죄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은 그 이석수 전 감찰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그렇죠. 했는데요. 예. 작년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감찰관팀이 넥슨 땅 거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로 우 전 수석 개인 비리를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했었죠. 그런데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우 전 수석이 본인을 조사한 자기 자신을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을 국정원을 시켜서 그 동원시켜가지고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라 이렇게 시켰다는 것이 핵심 의혹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인되면 국가 공권력을 사익으로 동원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자기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이석수 저 사람 뒷조사 좀 해봐. 그렇죠. 라고 시켰다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천하의 민정수석이 그렇게 시켰다는 게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예, 감찰관을 뒷조사해봐라. 라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러면 우병우가 시켰다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바로 구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미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그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잘 몰랐지만은 이 추명호 씨가 국정원에서 우병우 그 비선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호 전 그 국정원장도 당시 이제 국정원장이었는데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파다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추명호란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뉴스에서. 도대체 저 사람은 국장인데 뭐 저렇게 힘이 많았고 여기저기 다 관여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파다한 얘기가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 우병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꽂아놓은 사람 추명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국정원에 이제 국내 정보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명호 국장은 실무선 국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병우가 그것을
시켰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검찰이 우병우가 시켜서 추명호가 동원해서 특별감찰관을 사찰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구속이 안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병우가 과연 검찰에 나와서 내가 시켰다고 하겠냐. 이런 이제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명호가 그렇다면 자진 납세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우병우 아니겠습니까? 전 수석이 내가 안 시켰다고 하면 결국은 추명호 국장이 알아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추명호 씨가 뭐가 가까워서 먼저 알아서 사찰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그러네요. 일반인들 상식에서 본다고 해도 이게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시켜서 했는가 자진해서 했는가 이 부분. 네네. 여기서 잠깐 짚고 갈게. 추명호 전 국장이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나 막강한 실세였어요? 조사 좀 해보셨어요? 네. 사정당국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추명호 역할이 적나라하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국정원에서 영향력이 엄청났다. 국정원 내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었다. 네. 국정원 안에서 당시 추명호가 고래 심줄을 잡았다는 얘기가 많았다. 고래 심줄이 누구예요? 그 고래 심줄이 바로 우병우였고 심지어는 당시 이병우 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장도 못 건드렸다. 네. 사실 올 초에 그 특검이 이병우 전 국정원장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국정원 직원들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병우 원장도 추명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나도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장도 통제가 안 됐다. 예. 그 이유는 우병우 전 수석의 비선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맞다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국세청 또 국정원까지 모든 사정 라인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역대 민정수석이 모두 이렇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요. 우병우 전 수석은 드문 파워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정원 소식통들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 있던 자신의 절친 최윤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이요. 예. 그분을 국정원 2차장에 앉혔는데요. 요새 뭐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유행이지만 그 추명호 국장이 최윤수 전 2차장을 그냥 패싱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영어로는 스키핑을 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2차장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막강 실세였다. 국장이. 추명호 국장.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정보의 어떤 최고 권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인데 그러면 추명호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직접 교류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추명호 씨는 우병우 전 수석과 직접 맞상대하겠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국정원 그 관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안 거쳐가겠다. 그렇죠. 직접 소통을 하겠다는 거죠. 우병우 전 수석이 추명호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러웠는지 간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최윤수 전 차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윤수 전 차장을 패싱해버린 것이죠. 좀 너무 말하자면 나랑 너무 맞짱 뜨려고 하니까 네네. 너무 친한 척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절친 하나를 보냈는데 최윤수 차장을 거길 그냥 패싱해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또 그 중간에 연락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그 우병우 전 수석의 민정수석실에 국정원에서 파견된 도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연락관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도모라는 행정관도 참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민정수석이 수석실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전화 벨 소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 수석이 누른 전화 벨 소리가 다르게 세팅이 돼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래서 수석이 건 전화 벨 소리가 따르릉 하고 이렇게 울리면은 직원들이 깜짝 놀라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 벨 소리가 주로 울렸던 자리가 바로 도모 행정관 자리라는 것이죠. 도모 행정관만 찾았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우병우 씨가 도모 행정관만 찾다 보니까 고래 심줄을 잡은 이들의 위세가 어땠을까?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국정원 비선을 활용해서 자신의 비리를 옥죄해오는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뒷조사 시킨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혐의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이라면은 뭐 글쎄요. 좀 속된 말로 간이 부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가관인 것은 그 엄청난 권력을 잡고 앉아서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비리를 조사하니까 우 전 수석이 한번 맞짱을 떠보자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감찰하는 쪽을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뒷조사하는 것은 매우 나쁜 행동이다.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보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좀 이 복잡한 사건이 정리가 되시죠? 시켜서 했느냐, 추명호 국장이 자진해서 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황 설명을 쭉 들으시면서는 어떠셨어요?
자진해서 했을까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정치자 의문부호를 여러분의. 찍으면서 인사드리죠. 구용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로 힐링 좀 하시죠. 오늘 저녁부터 비가 내린다고 그럽니다. 단풍도 지고 가을이 참 빠르게 지나가네요. 머물고 싶은 계절에 김현정의 뉴스쇼가 선정한 오늘의 노래 11월이 부릅니다. 머물고 싶은 순간. 오늘 행간에서 숫자에 약한 저희가 좀 왔다 갔다 했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9조 원, 279조 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저의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맞다라는 그러한 법리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가 당했던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간적인 보복 심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 과정에서 보복을 하려다 보면 좀 가혹해지고 그러다 보면 조사 대상자들이 숨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는지 이 흐름으로 지금 교체를 주장하시는 건데 그건 타당성은 없다고 보신다고요. 당연합니다. 예. 근데 아니, 사람인 이상은 어떤 감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감정이라는 것은 예. 내신의 문제고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해서 수사 행위에 반영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예. 어느모로 봐도 수사 행위에 이것이 어떤 뭐 반영이 돼가지고 결국 인권 침해적 행위라든지 예. 가혹 행위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증거는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정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철저하게 수사하고 정확하게 아주 꼼꼼한 수사를 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그 감정을 그야말로 고문을 한다든지 인권유린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그런 건 전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세요. 수사 방해를 받은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를 하는 것이 네. 그것이 정의를 회복하는 관점에서는 맞다.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박 의원님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런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뭐냐면 논란과 오해의 소지는 있지 않느냐. 그런 그 논란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게 오히려 적폐청산 수사를 깔끔하고 오히려 속도감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여당 의원 중에도. 우리 여당 의원님 두 분 검사 출신의 이제 두 분 의원님들이 일종의 고육지책의 차원에서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태섭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셨고 또 한 분은 누구시죠? 요런 네, 우리 이제 조홍천 의원님인데요. 조홍천 의원도 그런 말씀. 아무래도 이분들은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예. 지금 검찰 조직의 일선 검사들이 다소 흥분되는 어떤 분위기에 대한 일종의 진정 차원에서 또 조직 과거에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대한 걱정 차원에서 하신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첫째, 예. 이 수사를 여기서 수사팀을 교체하게 되면 예. 저는 그런 수사를 하지 말란 소리다.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는 뭐 편을 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수사의 전문성과 이 수사의 알겠습니다. 규모의 그 부분 말씀하셨어요. 근데 박 의원님 지금 그 부분 말씀하셨죠. 금 의원과 조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일선 검사들이 지금 부글부글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인데요. 네. 변창훈 검사, 고 변창훈 검사는 현직 검사 아닙니까?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지금 검찰에서 나오냐면 검사는 상명하복의 조직이다. 당시에 그 댓글 수사팀에 배당이 돼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제 죄인이라고 하니까 오죽 억울했으면 목숨을 끊었겠느냐. 즉 정권의 하명 수사가 엄연한 게 현실인데 이 현실에 대한 불만이 지금 검사들 사이에서 튀어나온다는 거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어찌됐든 이 세 분의 검사, 그 국정원 증거조작 현안 TF에 정식 멤버로 가담을 했다. 예.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재준 국정원장이 주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원세훈 그 수사 재판에 결국 무죄를 받아나기 위해서 오로지 수사와 재판에 대한 어떤 증거조작에만 사실 몰두했던 그런 TF거든요. 예. 여기에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정식 멤버가 됐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위에서 시킨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정원장이 시킨 일이라는 것인데 그렇죠. 과연 파견 검사 기관을 달리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법치주의를 지켜야 되는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검사가 오히려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데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절대 고려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까지 소신 지킨 사람도 있잖아요. 윤석열 지금 지검장. 네, 그렇습니다. 예, 하명 수사가 내려오든 어떻든 나는 내 소신을 지키겠다라고 한 사람이 엄연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억울하다는 말이 얼마나 국민들이 납득하실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세 분의 검사분들이 현안 TF에 파견됐던 이 세 분의 검사들이 양지회의 특별회원이었다. 그것도 비공개로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은 양지회라면 원래 국정원 전 직원들이 몸담고 있는 회인데. 그렇죠. 골프와 콘도에 이제 특혜를 부여받는 건데. 그렇죠. 돌아와서도 특별회원이었다는 것은 아마 다른 검사님들, 현재 있는 검찰 조직에 있는 검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으면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오호규님,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윤석열 지검장. 네, 그 당시는 이제 검사였죠. 평검사였습니다. 그 말이 떠오른다는 말씀도 있고요. 공감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민경현 님도 그렇고. 어쨌든 끝까지 상명하복이 아닌 정의에 충성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인데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보내주십시오. 문자. 네, 뭐 유족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유족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걸 우리 사회 모든 진실인 양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수사팀 바꿔라.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실지 저도 좀 갸우뚱합니다. 네. 예. 의견 받으면서 우리 행간 가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로써 지난 5일부터 5박 6일 동안 초단일 일정을 쪼개가면서 동북아 핵심 3국인 한미일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예. 그 일정이 오늘로써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와, 네. 정말 트럼프 대통령 한중일 3곳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본인은 알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환대를 받은 건지. 알겠죠.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이것 때문에 대통령 한다. 이런 얘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아주 황제같이 의전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정말 할 만한 자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황제 의전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은 자금성 때문에 나온 거죠. 그렇죠. 자금성에 하루 관광객이 8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자금성 못 가봐서 모르는데 가본 분들 얘기 들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이라면서요. 왜냐하면 자금성에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암살범이 들어와서 몰래 숨어 있을까 봐 나무가 하나도 없이 만든 성이거든요. 그런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어요. 아무도 오지 마. 예, 맞아요. 거기서 뭐 만찬까지도 하고. 그렇죠. 중국 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로 최초의 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날 그날 뭐 막는 건 이해되는데 전날도 막았어요. 네. 준비하느라고. 네. 그리고 어제는 천안문 광장을 통째로 다 비웠다고 합니다. 좀 스케일이 참. 그리고 오늘은 만리장성의 일부 구간도 완전히 차단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베이징 하늘이 항상 뿌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맑았던 것도 트럼프를 위해서 준비한 거라면서요. 참 신묘한 능력이 있죠. 스모그 때문에 트럼프 오기 직전에 굉장히 중국 당국이 골치를 앓았다고 하는데요. 수도권 일대 공장의 조업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장 멈춰라. 네, 차량은 분산 운행해라. 이렇게 해서 베이징 하늘이 아주 맑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이뿐만 아니고 뭐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 미군 기지로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네, 직접 마중 나가는 파격 영접을 했고요. 일본은 더 했어요. 일본은 뭐 오모테나시라고 해서 손님 접대 문화가 대단한 나라긴 한데 그 극치를 맛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직접 뭐 골프 회동을 아베 총리하고 하기도 했고 멜라니아 여사는 진주 매장을 방문하고 이게 제일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데 딸 이방카의 생일 축하 파티를 생일이 다 지났는데 나중에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참 좀 놀랐어요. 네. 우리 같으면 이 정도 했으면 국민들이 이 정도까지는 안 안 좋아했을 것 하죠. 같은데. 그럼요. 일본은 이 정도까지 하더라고요.
한중일 동북아 3국 순방을 마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 이면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대통령의 품격을 다시 생각한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품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세련된 매너, 화려한 의상, 현란한 말솜씨? 아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해외 순방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패션 애교 그렇게 우리가 호들갑스럽게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던가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네. 그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뒤늦게 깨달았는데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는 기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하죠. 예. 외교로 말하면 상대국의 처지를 배려하고 뭐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행동. 바로 이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품격을 갖추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품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 그건 뭐 중요하지 않지만 이번에 와서 보여줬나요? 이번에 와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뭐 점잖게 하고 가지 않았어요. 돌출 행동 같은 건 점잖은 게 없었잖아요. 대통령의 품격인가요? 그건 기본이죠. 점잖은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럼? 트럼프가 만든 감동적인 장면 하나 있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황제 의전을 받기는 했는데 예. 트럼프가 스스로 나서서 예. 하다못해 상대국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배려하는 깜짝 이벤트 같은 거라도 하나도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용수 할머님하고 포옹하는 장면 하나가 사실은 찡했거든요. 그것도 근데 할머님이 가서 보니까 얘기를 포옹하신 들어보니까 거예요. 할머니가 가서 먼저 이렇게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지 잘 몰랐다는 얘기도 나중에 들리기도 하고 그냥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그냥 꽉 한번 안아주지도 않더만 제가 보니까. 왜? 그리고 사실은 감동적인 장면을 좀 연출하려면 DMZ도 좀 가고 거기서 그렇죠. 평화에 대한 했는데. 찡한 메시지도 좀 내놓고 DMZ 못 갔잖아요. 네, 못 갔지만 시도는 했지만. 네. 근데 그런 것처럼 3개국 다니면서 그런 행보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대접받는 데는 굉장히 익숙했지만 베푸는 데는 너무 인색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이 아쉬웠다.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트럼프의 관심은 온통 미국 여론뿐이었다입니다. 트럼프의 관심은 미국뿐이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사실은 우리도 벌써 청구서를 받기 시작했고 중국은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요. 중국에서만 2,500달러가 넘는 투자 구매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냈습니다. 2,500달러면은 2,500만 달러. 2,500만 달러면은 2,500만 달러? 2,500억 달러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중요합니다. 500억 달러입니다. 500억 달러면은 한국 우리나라 돈으로 한 330조 원 정도 될까요? 330조 원. 거의 그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300조 원이 넘는 도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에서 이제 투자 약속을 받아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하고 외교적인 마찰을 피했다 이런 평가까지 사실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 기간 동안에 각국을 다니면서 계속 했던 말이 있었죠. 무기 사라. 맞아요. 아니면 우리 경제 불만이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예.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당선 1주년이 바로 이번 순방 기간에 껴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36%까지 폭락했고요. 36%? 네. 미니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아하.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재선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그동안에 많은 약속을 했던 것처럼 미국 국민한테 우리 이기주의, 자국 보호주의를 하겠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하겠습니다.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이거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했다고 하는 거를 계속 자랑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런 거고. 미국 여론에 대해서 계속 눈치 보는 방문이었다. 마지막 행간.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당분간 북핵 문제 해결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입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아니 뭐 이번 순방 기간 동안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뾰족한 해결책 내놓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없었잖아요. 전쟁을 강조한다든지 뭐 무력 행동에 나서겠다 이런 자극적인 말까지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전혀 말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현 상태 유지예요. 저는 그 우리나라 국회 연설에 와서 국회 때 와서 연설한 걸 보면서 2002년 부시 대통령이 언급했던 악의 축 발언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 비슷한 이해나 인식들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인식을 갖고 과연 남북관계가 풀릴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김성환 씨의 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숫자 때문에 좀 헷갈리셨죠. 2억 5천 달러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공화당의 참패 얘기까지 김성환의 행간으로 마무리합니다. 1부 마치고요. 저는 2부에서 뵙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개 목줄에 묶여서 자그마치 3일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숨진 아이 현준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제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 목줄에 묶여서 아이가 숨졌는데 그 부모에게 15년형이 나왔습니다. 15년형. 그러자 아이를 아빠에게 빼앗기기 전까지 키웠던 외할머니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저희와의 인터뷰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외할머니의 목소리 첫 순서로 들어보죠. 요즘 정치권에서는 여기저기서 종쳤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표현의 원작자격이죠. 정두원 전 의원, 멀간 정두원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지금 복잡한 정치판 한번 읽어보죠.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검찰은 왜 법고라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을 확신하는가 구용혜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지난 7월이었죠. 개 목줄에 묶여서 3일간 방치돼 있다가 질식사한 3살 아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아이 이름이 현준입니다. 현준이는요, 발견 당시 몸무게가 10kg이 안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부모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개 목줄에 묶어놨던 아동학대 상습범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됐고 25년형이 구형됐었는데요. 어제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나왔습니다.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이 부모의 자라난 환경이 불우했다는 점이 참작이 됐다고 합니다. 글쎄요. 지금 아이의 외할머니는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외할머니 박미정 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머님 나와 계세요. 예. 예. 어제 재판정에 계셨죠? 네. 15년형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어떠셨어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고요. 저는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문에 개살까지 당해가면서 애가 속 내장까지 다 내려앉아가지고 죽었는 그걸 생각하니까. 김현정의 뉴스 쇼. 나라가 과거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말, 이거 당연하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 상황이 좀 달라지죠. 검찰 수사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는 이 순간 이 대통령의 이런 말에 수긍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 누구고 무엇이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어제 국회에서는요, 검찰의 국정원 수사 도중에 현직 검사가 목숨을 끊은 일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망신주기 수사 아니냐라는 주장과 성역 없는 수사일 뿐이었다라는 주장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인터뷰로 다뤄보죠. 한 주의 평일의 끝입니다. 금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첫 포인트 뭡니까? 네, 발끈하는 MB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이군요. 네. 그렇죠. 지금 반응이 여러 가지 적폐 수사에 대한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최근 측근들과의 만남에서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이죠. 나라가 자꾸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예.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해서 그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검찰은 군의 댓글 공작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에 따라서 최고 윗선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간 문제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는데 예. 이런 가운데 반발 목소리가 바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군 댓글 공작을 이 전 대통령도 보고받았다라는 게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진술이 나왔다 얘기가 있어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댓글 공작 활동에 대한 청와대 보고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김관진 전 장관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거든요. 예, 그 예.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가려지는데 네. 그 결과에 따라서는요.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연을 하러 모레 중동으로 간다 그럽니다. 네. 그 출국길에 그러니까 공식 석상이 되는 거죠. 그 네. 출근길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을지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홍종학 청문회 여야 격돌입니다. 마지막 남은 장관 후보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열립니다. 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인사 퍼즐입니다. 그렇죠. 오늘 오전부터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아시다시피 그 중학생 딸이요. 외할머니로부터 8억이 넘는 상가 그 건물을 증여받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편법을 썼다는 이른바 쪼개기 증여로 이미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 과거 부의 대물림을 강하게 비판을 해왔던 터라 내로남불 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그렇죠. 또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 왔으면서 딸은 정작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국제 중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이 역시 세간의 눈총을 샀죠. 지금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두 해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하지만 여야 공방이 거셀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임명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 오늘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죠. 네. 김광석 의혹의 변곡점입니다. 가수 김광석 씨를 둘러싸니 참 여러 가지 의혹들.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요? 네. 수사 대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김광석의 아내였던 서혜순 씨가 딸 서연 양을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했느냐. 또 그걸 일부러 알리지 않으면서 저작권 소송 과정에 말하자면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것 아니냐. 이 두 가지였는데 예. 경찰은 두 가지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낸 것을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이번 사건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영화 김광석을 제작 발표하면서 불거졌거든요. 예. 이후 경찰이 각종 자료 확인은 물론 50여 명의 참고인 조사도 벌였지만 제기된 의혹이 사실 무근인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혜순 씨 곧바로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또 무고 혐의로 반격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정원 수사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두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왜 아침 7시에 압수수색하면서 애들 보는 앞에서 왜 꼭 그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수사를 방해받았다는 검사들이 바로 다시 수사하는 것은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예,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로 당시 국정원 직원들하고 검사들이 조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조사받던 사람 가운데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은 국정원 소속 변호사, 한 명은 당시 그 댓글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그러자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서울지검장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보복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수사팀을 교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배당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차관이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분 생각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이세요. 박범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사람들이 연이어서 자살을 하니까 사실은 네네. 일단은 가혹한 수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올 법은 하잖아요. 당초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뭐 수사 과정에서 뭐 가혹행위니 인권 침해적인 어떠한 언동이 있었다 이런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만약 그런 것이 나왔다면 지금 검사의 죽음에 대해서 저는 뭐 정모 변호사의 죽음 도 같은 선상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데 예. 네, 검사의 어떤 죽음 안타까운 일이죠. 뭐 제 동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 안타까운 일이긴 변창훈 하지만. 검사, 고 변창훈 검사가 네, 동기세요? 윤석열 지검장이나 변창훈 전 차장검사나 저는 뭐 다 같은 동기이긴 하지만 예. 이 수사가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사라고는 보지 않고요. 또 더군다나 인권 침해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으면 지금 난리가 났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지검장부터 시작해서 수사팀을 교체해야 된다. 싹 교체해버리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우선 윤석열 서울지검장. 이분은 4년 전에 다름 아닌 이 댓글 수사를 소신 있게 밀고 나가다가 윗선에 찍혀서 밀려났던 사람 아니냐. 근데 이 사람한테 그 당시를 수사해라라고 칼자루를 주면 보복 심리가 깔려있지 않겠느냐. 수사가 공정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네.
일단 현재 그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그 정당성을 이제 훼손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요. 이분들은 야당은 이 어떤 그 지금 정모 변호사나 또는 그 변 검사의 죽음 자살 이전에도 예. 이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한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때마침 이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특히 검사의 자살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격은 보복 윤석열 지검장을 중심으로 하는 당초 원세훈 수사팀의 보복 수사의 결과라는 그런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건데요.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해서 결국 적폐청산을 하지 말라는 그런 프레임의 저는 일환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폐청산에 제동 걸고 싶은 마음이 깔려있던 참에 네네. 마침 이 조사받던 사람 2명이 자살을 하니까 네. 이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그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하는 수사팀의 구성원들이 좀 희한하다. 네네. 그 지금 이 사건은 4년 전에 그 댓글 수사를 누가 방해했느냐 이걸 수사하고 있는 건데 4년 전에 그 댓글 수사팀에 있던 검사들이 지금 방해 사건 수사팀에도 대다수가 들어와 있다. 무슨 이런 네네. 이상한 구성이 다 있느냐?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이 2013년 그 특별수사팀에 의한 그 여론조작 사건이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예. 그 재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요. 중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가 개시가 됐고, 예. 그 수사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째는 이 그 여론조작과 이 사법방해의 내용들이 워낙 방대하고 치밀하고 전문적이어서 당초에 그 수사를 맡았던 팀들이 하는 것이 맞고요. 워낙 사건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전문가 확보가 어렵군요. 네, 이참에 만약 수사팀을 교체한다면 저는 그 수사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새로운 수사팀이 그 방대한 수사 기록을 다시 분석하고 수사에 착수하려면 한 달 정도 아마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는 교체하라는 얘기는 수사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법방해라는 것은 왜 지금 돌아가신 분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 지금 사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이 좀 영장 발부를 짜게 하지 않습니까? 예. 당장 그 김재철 사장 지금 영장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 다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국정원 현안 TF 이 증거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은 다 영장이 다 발부됐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법치주의를 지키라는 검사들이 법치주의를 침해한 것에 대한 일종의 사법적 판단, 1차 판단이 나온 거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들, 그렇습니다. 법치주의의 최전선에 있어야 될 검사들이 자기에게 그렇습니다. 해당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를 방해했다면 이거는 보통 죄가 아니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판단한 거다. 내용이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오히려 그 당시 수사를 방해받은 그 당시 수사검사들, 공소유지 검사들이 지금 현행 지금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팀인데요. 그 팀이 오히려 더 이 사법방해를 수사하는 것이 이치에